오늘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긴박해진 한반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요구에도 살상 무기를 지원하진 않았었지요. 그런데 어제 러북 정상회담에서 상호 군사 지원을 하기로 합의를 보면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강공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북한이 이번 러북 합의에 고무돼서 경거망동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30분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대통령실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보금 기자,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해왔는데요.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을 맺었다고 오늘 공개했는데요. 러북 양측이 이렇게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대응 성격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선 우리가 미리 답을 줄 필요가 없고 러시아에 차차 알게 해야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점도 이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내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조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레드라인을 넘겼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도 1,402개로 늘리는 등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 조약에 의해서 북한이 고무돼서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북한을 향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강수를 둔 건 러북 정상 간의 합의가 그만큼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961년 조소 동맹이 부활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상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조약 4조로 두 나라 가운데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가 되면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961년 구소련과 북한이 맺은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에 포함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특히 양측은 유엔 헌장 51조와 양국 국내법에 준한다는 등 유엔까지 거론했는데 이는 조약이 국제법에 부합하고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조약 효력 기간도 무기한으로 정해 1961년 조약의 10년 효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공동 조치 제도도 새롭게 명시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고 담내로 러시아의 최첨단 기술을 전수받는 등 군사 협력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조약을 근거로 러북이 동맹이라고 밝힌 만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명목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약의 강도는 러시아와 미국 간 대결 구도가 그 심각성, 그 첨예함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푸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소련군의 참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며 양국 간 뿌리 깊은 동맹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머문 약 21시간의 처음과 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밀착 환대였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번호판에 6.25 정전일을 적은 차를 선물했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의 대형 초상화가 세워진 평양 시내. 한밤중인데도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서 있고 아이들까지 동원됐습니다. 잠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리무진 차에서 내리자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새벽 0시 방북 일정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떠나는 푸틴 대통령을 공항까지 밀착 배웅했습니다. 전날 새벽 도착 때와 달리 환송 인파도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비록 길지 않은 체류 기간이었지만 멋진 동지와의 진실한 동지적 우위를 더욱 두터이 하고 푸틴 대통령은 21시간 체류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최고 훈장인 김일성 훈장을 수여했고 모란관 영빈관에서 만찬을 열어 랍스터와 송로버섯 등 고급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듯 우호를 강조했습니다. В России и Корее есть схожая пословица. Она звучит так: близкий сосед лучше дальнего родственника. Считаю, что эта народная мудрость в полной мере отражает характер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러시아 리무진 아우루스를 서로 번갈아가며 직접 운전하기도 했는데 번호판에 6.25 전쟁 정전협정일을 뜻하는 1953727 숫자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4년 전 방북 때와 달리 이번엔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선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파악한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안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이솔 기자와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소식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 전에 드렸는데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 일단 어떤 의미인가요? 네, 러시아가 가장 꺼려하는 카드를 내민 겁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지 않아 왔었죠. 앞서 푸틴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아 감사하다면서 한러 관계 회복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검토할지는 러시아 측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할 것이라며 압박 카드로 쓰겠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번 러브 군사협력 수준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는 단정하지 않았지만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위협적인지를 봐야 할 텐데 아까 리포트에서 1961년 조소동맹이 부활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1961년 북한과 옛소련이 맺은 조소동맹 조약을 사실상 복원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오늘과 과거 조약문을 비교해 볼까요? 1961년 조약문 당시 무력 침공당했을 때 지체 없이 군사 원조 제공이란 핵심 단어들이 있죠. 이번에도 거의 같은 수준의 단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961년 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데 과거보다 러시아가 더 발전된 핵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맞습니까? 일각에서는 한미 간에 맺고 있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보다 더 강력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이 문구만 보면 러북 조약이 더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고위 외교 관계자는 한미 조약보다 더 센 측면이 있다며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평가했는데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는 없는 지체 없이란 표현이 들어갔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우리와 달리 러시아군은 북한에 주둔해 있지 않은 만큼 군사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네, 강력하게 또 대응해야겠지만 냉정하게도 봐야 되니까요.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그렇다고 자동 군사 개입이냐 여부는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바로 1961년과 달리 유엔 헌정과 국내법에 준한다는 단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법에 따르면 영토 밖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은 상원의 권한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결국 군사 지원을 하더라도 국내 승인이란 관문이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에 미묘한 온도차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Значит ли это, что нам при случае придется воевать за корейцев, а корейцам за нас?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и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ак что здес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оборонительная позиция.
네, 방어적이라는 걸 강조하죠.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동맹을 수차례 강조한 것과 달리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란 말은 쓰지 않고 새로운 수준의 관계라면서 옛 소련군의 6.25 전쟁 참전을 언급했는데요. 이 러시아란 강대국과 함께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김정은과 달리 푸틴의 관심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있다는 걸 방증하는 셈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러한 완충 장치가 어떤 의도를 내포하는 것인지 러시아 측의 설명도 들어보고 상세한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인 기자, 이솔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강구도로 흐르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이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와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친윤 쪽은 원 전 장관 쪽으로 좀 힘을 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친윤, 비윤, 반윤이냐, 친한, 반한이냐, 구도가 복잡해지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 전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총선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야 한다며 변화와 개혁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장관이 한마음을 강조한 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당 안팎의 당정 갈등 우려를 겨냥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원 전 장관은 그동안 친윤계의 출마 요청을 강하게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원 전 장관은 비난을 받더라도 윤석열 정부와 함께 성공하겠다고 할 수 있는 후보라며 전당대회 구도가 한동훈과 비한동훈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주변에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책임과 그런 윤 정부가 가라앉고 있다는 절박함을 출마 이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의견을 늘 소통하고 이런 목소리를 대통령께도 전달하고 국회에도 전달하고. 원 전 장관은 윤석열 대선 캠프와 인수위, 초대 내각을 거쳤고 지난 총선 명룡대전을 치르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저격수로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이르면 일요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체리 뉴스 최순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3일 일요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마 사실을 알리면서 이기는 당을 만들겠다고 했다는데 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힌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의 식사 제안을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던 한 전 위원장이 이번에는 먼저 연락을 한 겁니다. 사정을 잘 아는 여권 인사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출마 결심을 밝혔고 윤 대통령은 원론적인 덕담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여권 인사를 만났을 때도 대통령실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당대표 경선은 당원들의 표심이 중요한 만큼 대통령에게 예의를 차리고 관계 개선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대통령과 갈등을 불안하게 보는 당원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대통령 지지자를 봐서라도 관계를 풀고 가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직접 전화를 걸며 세력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한 초선 의원은 출마 결심이 섰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출한 선거 명당 이곳 여의도 건물 4층에 캠프를 꾸린 한 전 위원장은 오는 일요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비윤, 비한으로 분류를 해야 할까요? 나경원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 최종 결심이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누가 와서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니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성 발언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대표 경선 출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심을 조만간 밝힐 계획입니다. 저의 결정의 시간,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줄곧 정치를 해온 보수 적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험이 짧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하면서 전통적 지지층에 구애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이 지난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보인 점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거라도 역할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라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충돌을 하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다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전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선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나 의원 측 관계자는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전 위원장 표를 빼앗으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호재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원 전 장관에 밀린다는 여론도 있어서 대비책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요. 그동안 사실 조용했는데 후보 등록 며칠을 앞두고 갑자기 왜 등판한 거예요? 네, 원 전 장관 측근들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절박함입니다. 원 전 장관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죠. 총선도 참패하고 참패 이후 회복이 안 되니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대선까지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당부터 살려야 대선도 있다고 본 거죠. 다음으로는 책임을 말하는데요. 원 전 장관 대선 경선 때 경쟁자였지만 윤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된 뒤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도왔죠.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 특사로 엘살바도르 다녀올 정도로 대통령 신망도 두텁고요. 정부를 성공시켜야 할 책임도 느꼈다고 하는데요. 친윤계 상당수가 당정을 모두 살릴 적임자로 원 전 장관 출마를 강하게 설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원 전 장관까지 등판하면서 전당대회 기류가 처음과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어대한 구도 속에 이 출마자가 있겠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나경원 의원의 원희룡 전 장관까지 뛰어들면서 그 기류가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원 전 장관이 등장을 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반윤 포지션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또 대통령과 딱히 가깝지도 또 각을 세우지도 않는 나경원 의원은 비윤 위치에 서게 된 거죠.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관계 개선에는 나섰지만 그렇다고 친윤 후보로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자, 물론 뚜껑은 까봐야겠지만 어떨까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우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여전히 한동훈 대세로는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은 두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여론조사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에서 여론조사는요. 20%밖에 반영이 안 되니까요. 결국 이 80%를 차지하는 당원 투표가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유 기자가 말한 저 여론조사도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원 투표 표심과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여론조사는요, 지역별로 인구 비율에 맞춰서 배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원 분포는 그런 인위적인 배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영남 지역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대구, 경북이 21.6%, 또 부산, 울산, 경남이 18.8%로 40% 넘게 영남에 몰려 있죠. 또 연령별로 보면요, 50대와 60대 당원 비율이 55.5%에 달하고요. 그러니까 영남 고령층이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영남 고령층이 승패를 가른다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지금?
수도권 정당을 강조해온 일단 한 전 위원장은요. 런닝메이트도 수도권 충청 의원 위주로 꾸렸죠. 하지만 며칠 전부터 영남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고 또 일부 TK 의원들이 돕겠다는 의사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영남 지역 당원들도 여론에서 크게 벗어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이 대세론이 굳어지면 표가 쏠릴 거라는 거죠. 나 의원은요, 이준석 의원과 맞붙었던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심의 힘을 확인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서도 제가 국힘 지지층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24%를 지더라고요. 국힘 지지층에서. 그러면 당원에서 당연히 져야 되겠죠. 근데 국힘 지지층에서 24% 지는데 제가 그 전당대회 선거에서 당원한테 4% 이겼거든요. 원 전 장관 측은 영남 쪽 친윤 의원들의 지지 그리고 또 당정 간의 갈등을 싫어하는 보수층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결선 투표도 변수가 좀 될 것 같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변수인데요. 어느 한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권에선 친윤계가 1차에서 한 전 위원장 과반을 저지를 한다면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로 결선 투표를 만들어서 역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1차에서 끝내겠다는 한동훈, 그리고 2차로 가서 뒤집겠다는 원희룡, 나경원, 그리고 친윤 측까지 이 전당대회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인사하며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했던 이 강민구 최고위원 발언 논란이 이어지는데요. 강 최고위원은 이게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북한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90도로 허리 숙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사하는 모습까지 포착되며 논란을 일으킨 강민구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 과잉 충성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것을 왜 남자를 어머니라고 하느냐며 반문하는 격이라며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여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낯 부끄러운 용비어천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추앙받으시는 분이 번거롭게 뭐하러 사퇴 쇼를 하십니까? 강성 지지층 마음을 얻기 위한 아부성 발언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거는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개딸에게 아부하기 위한 개딸 정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희대의 아첨을 접하고 이재명 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아부 행태가 계속되길 바라는 것이냐고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저희 세대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사실. 그냥 민주당의 지도자는 이재명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누가 아빠 엄마를 거론합니까, 사실. 강 최고위원은 채널A에 예의를 지키기 위해 허리 숙여 인사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윤수미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의원, 여의도 누굽니까? 네, 바로 동탁입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폭군인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런 인물입니다. Only power yields victory. Only strength can rule. 홍준표 대구시장 여의도 동탁으로 이재명 대표를 콕 집었는데요. 자기 뜻에 반하는 모두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국회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여의도 동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 이재명 대표를 뭐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이제 폭군이라고 공격을 하는군요. 네, 그런데 동탁은 훗날 양자인 여포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데요. 홍준표 시장 동탁을 처단해줄 여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포가 민주당 내부에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은 동탁, 이재명이 정권을 휘두르는 상황이지만 여포로서 지금 김동연 지사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최근 김동연 지사의 행보가 관심인데요. 이 대표 맞춤형으로 오해 살 수 있다며 당원 개정에 반대했고 이 대표와 도지사 경선 때 맞붙었던 이 비명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 자문위원장으로 발탁했죠. 네, 참 뭐 여당의 희망사항도 좀
담긴 것 같고 첫 화면에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왜 나온 거예요? 네, 이 의원도 동탁을 언급했는데요. 이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동탁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정치 밖에 있었는데 갑자기 정치에 참여해서 큰 일을 맡게 되고 뭔가 오른팔처럼 부리는 사람 하나 데리고 있고. 네, 평소 이준석 의원 발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죠. 그럼 여포는 누구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잘 아시는 것처럼 후계자로 세운다. 여포라는 양자를 드립니다. 나중에는 그 여포가 본인을 배신해서 죽게 되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여포에 비유한 것 같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요. 비례대표하면 보통 청년 여성이 떠오르는데 80대, 90대 지금 비례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80대, 90대 모든 연령층을 비례대표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노인들을 보고 지역에 가서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당선되라고 그러는 건 좀 무리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해서 90대도 한 명 정도는 들어오시고 80대도 두세 명 들어오시고. 예. 네, 아주 현명하고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네, 지역구에서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기는 신체적으로 힘들 수 있으니 비례대표를 활용하자는 거죠. 어허. 요즘 정치권에서 그러고 보면 70대 이상이 많진 않아요.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올해로 76세고요. 여야 통틀어서 박지원 의원이 82세로 가장 고령입니다. 당선일 기준으로 70대 이상 국회의원은 5명 안팎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총선은 끝났는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네, 노년층이 20대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거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노인층이라며 잘 모시는 방법으로 비례대표를 꺼낸 겁니다. 네, 오늘은 주제 하나 더 볼게요. 여야 원내대표 1년 받고 1년 뭡니까? 네, 여야 이 원구성 협상 줄다리기 계속하고 있죠. 서로 갖겠다는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1년씩 쪼개서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법사위 운영위를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그 다음 1년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맡아서 운영하자.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습니다. 그럴 거면 선거는 왜 합니까? 민주당은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네, 민주당은 이 1년을 받는 조건으로 또 다른 1년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 네, 결국 여야 이번엔 상임위원장 1년과 1년 거부권 금지를 놓고 다투는 모양새인데요. 협상은 진전이 없고 서로 입씨름만 계속하는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오늘 경찰에 소환된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전공의도 자신도 죄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협 내부 반발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그야말로 사면 초과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혐의 등을 받는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라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죄 여부, 혐의에 대한 여부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임 회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전면 휴진에 개원이들을 강제 동원했는지 이틀째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강제성이 입증되면 임 회장은 형사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신고받아서 지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하러 왔고요. 조사는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어제 대법원에서마저 기각되며 정부에 맞설 명분도 떨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사면 초과입니다.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시도의사회장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는 임 회장에게 신중하라고까지 했습니다.
대정부 투쟁의 구심점으로 삼겠다며 모레 출범시키는 범의료계 대책위에 박단 전공희 대표는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대책위 집행부에서 임 회장은 빠졌습니다. 모든 결정권을 위임을 하면서 의협이 서포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겁니다. 일부 의사들 사이에선 의협이 대표성을 잃었다며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놓고 고소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 의원 측과 이대 총동창회가 나란히 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경찰청 민원실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보좌관과 이대 총동창회 관계자들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각각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러 온 겁니다. 김 의원 측은 이틀 전 이화여대와 김한란 전 총장의 유족이 고발한 데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라며 맞고소했습니다. 다시금 고소를 한 건에 대해서 저희는 여러 의정활동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봐서 지난 선거 때 사과도 했고 경기남부청 수사 때 성실히 답변해 수사 마무리 국면인데 지금 다시 이 문제를 꺼낸 건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또 김한란 총장이 이대생들을 성상납에 동원했다는 주장은 자료에 근거한 학문적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창회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문제는 영어를 잘못하셨어. 남자는 호스트, 여자는 호스테스. 그렇게 부르는 거지.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그게 성상납하고는 관계가 없는 단어예요. 김 의원 측은 현장에서 총동창회 측에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뜻을 직접 전달했지만 동창 모임은 내일 김 의원을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주민 4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에어컨 설치 작업 중에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는 수십 미터 높이로 치솟아 하늘을 뒤덮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주민들을 차례로 구조해 나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뛰어 올라와서 보니까 벌써 불이 나오면서 유리창이 타다닥 깨지면서 막 튀고 그래 불길이 막 솟더라고요. 솟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16층 높이의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면서 주민 22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26명은 옥상 등으로 피했다가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해당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을 하교시키지 않고 학교 안에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급식 먹고 저기 불 났다고 해가지고 뛰어갔는데 연기가 엄청 나고 있었어요. 속이 안 좋고 머리가 아팠어요. 불이 난 집안에 있던 에어컨 수리기사는 양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에어컨 수리기사는 경찰에 용접하던 중 옆에 있던 비닐봉지 등에 불꽃이 튀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컨 작업 중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일 오전 합동 감식을 진행해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치매를 앓는 부모를 위해서 간병인과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모피코트, 다이아몬드 등이 사라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간병인과 가사도우미를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권경문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가정집. 80대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화장실에 들어가자 함께 있던 여성이 장식장으로 다가갑니다. 문을 열어 이것저것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손에 쥐고 부엌 뒤로 사라집니다. 며칠 뒤 이번엔 다른 여성이 안방 서랍장을 열어 이옷저옷 꺼내 자기 몸에 대봅니다. 옷을 걸어놓고 사진까지 찍고 옷에 붙어있는 라벨까지 확인합니다. 치매가 있는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간병인과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던 60대 정모 씨.
지난해 10월 모피코트와 다이아몬드 같은 귀금속 등 집안 물건이 없어진 걸 눈치챘습니다. 사라진 물건값만 1억 6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이 옷장에 걸려있던 옷이 거의 반 이상여서 2, 3개월 분담했을 건데 그거를 이제 다 분담을 해서 확인을 했죠. 집안 CCTV 영상에는 간병인과 가사도우미의 절도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제 치매가 조금 있으시고 하니까 정말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전 가족을 농락한 셈이니까. 간병인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가사도우미는 할머니가 버리라고 해 챙겼다며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병원 응급실로 오토바이가 돌진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명은 면허도 없는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최다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캄한 밤,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합니다. 잠시 뒤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더니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인도 위로 튕겨져 나갑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사람은 나뒹굴고 오토바이는 병원 응급실 출입구를 들이받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에서 신호위반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응급실 출입구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꽝 소리가 나가지고 나는 어디 폭파사고나 이제 지진인가.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건 중학생 2명.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 사고를 낸 겁니다.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응급실 출입구입니다. 유리문이 완전히 부서져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사고로 중학생 2명 모두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쾅 소리가 나서 그리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강이뼈 골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침대로 옮겨서 응급실에서 조치를 취하고. 경찰은 중학생 2명이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절도와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흉기를 들고 편의점과 마트를 찾아 돈을 빼앗으려던 남성. 마트 사장이 제 앞에서 경찰서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서울 금천구의 한 골목. 반소매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불이 환하게 켜진 마트로 걸어 들어갑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놀란 듯 마트에서 뛰쳐나오고 조금 전 마트로 들어갔던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손목을 붙들린 채 끌려 나옵니다. 붙들린 손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금천구의 한 마트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50대 남성은 흉기를 들고 사장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지만 사장에게 곧장 제압당했습니다. 칼을 대면서 나 칼 있다 하니까 순간 나도 놀라가지고 칼목을 잡았는데 남성은 마트에 오기 전 인근 편의점에서도 흉기로 위협하며 30만 원의 현금을 빼앗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아 나온 남성은 도보 1분 거리인 마트로 이동해 재차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마트 사장은 남성의 손목을 붙든 채 그대로 100m 거리 경찰 지구대로 끌고 갔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며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차례 연속 강도 행각을 시도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미국에서 온 화물선에서 무려 1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원래 한국으로 오려던 건 아니었는데요. 유럽으로 가려던 마약 배달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배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관 단속반원이 냉동 컨테이너 벽면을 뜯어냅니다. 갈색 포장지로 싸맨 벽돌 크기의 물건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와, 대박! 와, 진짜 있네. 담긴 건 압축된 백색 가루. 마약 키트를 꽂아보니 코카인이라는 표시가 뜹니다. 미국에서 육류를 싣고 부산항에 입항한 화물선을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다 찾아낸 겁니다. 적발된 양은 33kg, 시가 165억 원 상당으로 1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세관, 미국 마약 단속국까지 가세해 수사를 벌였지만 미국 수출업체나 국내에서 밀반입에 관여한 정황을 찾지 못했습니다. 컨테이너의 과거 경로를 추적한 결과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지난해 6월 이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이 브라질에서 출발해 한 달 뒤 모로코에 도착했던 게 드러난 겁니다. 중남미를 거쳐 모로코, 유럽으로 가는 구간은 코카인이 밀반이 떼는 주요 경로로 꼽힙니다. 마약 밀매 조직이 컨테이너에 숨긴 코카인을 회수하지 못했고 1년 가까이 방치됐다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약 밀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엑스레이 검사를 더 치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 사고가 난 것은 거의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코카인을 폐기하고 관련 수사 정보를 브라질과 모로코 수사당국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요즘 한우 농가들이 줄줄이 폐업할 정도로 한우 가격이 폭락했는데 소비자들이 사 먹을 땐 여전히 비싸죠. 왜 그런 걸까요?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가 한우 유통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떨어지는 한우값에 농가는 울상인데 정작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왜 그런 건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년째 한우를 키우는 농장. 120마리씩 키우던 한우를 올해부턴 70마리로 줄였습니다. 250만 원 정도 직접적인 손해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한우값 폭락에 전남 영암군에선 올해 한우 농가 20곳이 폐업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제 사료값 감당도 힘들고. 농가에서 내다 파는 한우 경매값은 3년간 29%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에겐 여전히 비쌉니다. 한우는 잘 안 사 먹게 되죠. 돼지고기 사 먹게 되고. 왜 그런지 유통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 도축장에서 경매로 팔린 한우 한 마리 가격은 676만 8천 원. 100g에 1,800원 꼴인데 도축 수수료 1.5%를 제외한 1,770원이 농가 몫입니다. 네, 서 들어갑니다. 도축이 돼서 방금 육가공 공장에 들어온 한우입니다. 지금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첫 단계인 발골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뼈를 바르고 지방 등을 제거해 부위별로 포장을 마치면 대형마트, 식당 등으로 나갑니다. 보통 한 3% 내지 5%의 그 유통을 보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육가공 업체에선 100g당 8,000원에서 9,000원 내외로 출하되는 채끝 등심이 마트에서는 12,500원, 식당에서는 35,000원꼴로 팔립니다. 산지 출하 가격보다 각각 7배, 20배씩 뛰었습니다. 인건비가 요즘 좀 비싸기도 하고요. 급격히 오른 인건비, 임대료 등이 유통 단계마다 반영돼 속값 하락 효과가 거의 없는 겁니다. 직거래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유통 단계를 한두 개라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산지 속값 폭락에도 여전히 비싼 소비자가에 판매량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입니다. 영국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스톤헨지에 주황색 물감이 뿌려졌습니다. 악명 높은 환경단체가 한 겁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영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스톤헨지입니다. 한 남성이 거대한 바위로 달려가더니 주황색 물감을 쏩니다. 또 다른 남성이 함께 물감을 발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역부족입니다. 물감을 다 쏟아내고서야 멈춥니다. 저스트 스톱 오일이라는 환경단체가 벌인 일입니다. These stones have stood here for 5,000 years. What will the world look like in 5,000 years' time? 이 단체는 차기 영국 정부의 2030년까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요구하면서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물감은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져 비에 씻겨 내려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지 경찰은 스톤헨지를 훼손한 2명을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이 환경단체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알린다며 세계적인 명화에 스프를 끼얹거나 스포츠 행사를 방해하는 과격한 방식의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이 단체는 또 스톤헨지 테러 이튿날 미국 유명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전용기에도 주황 물감을 뿌리는 등 세간 이목 끌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요즘 그리스의 폭염 소식 자주 전해드리는데요. 바짝 마른 땅에 산불까지 덮쳤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마을이 온통 회색빛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그 위로 소방 헬기가 물을 뿌려보지만 산을 타고 번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30km 떨어진 코로피 지역에서 현지 시각 어제 산불이 났습니다. 사상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마을 2곳 주민들이 대피했고 아테네와 코로피를 잇는 주요 고속도로는 봉쇄됐습니다. Και αμέσως κύκλωσε. Πήγε από γύρω-γύρω, έφτασε εδώ στο λόφο και πέρασε από μπροστά μας. 문제는 폭염입니다. 고온 현상에 비도 내리지 않아 토양이 건조해진 탓에 불 끄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강풍까지 불면서 진화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낮 최고 기온이 43도까지 오르는 등 며칠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휴교 조치했고 파르테논 신전으로 유명한 아크로폴리스는 낮 일부 시간 문을 닫는 결정까지 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번 산불에 대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마른 풀밭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방화 용의자의 영상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인생 사진에 목숨을 거는 무모한 관광객 소식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 여성이 달려오는 열차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건물 사이로 기차가 달려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뛰어들더니 양팔을 뻗으며 포즈를 취합니다. 깜짝 놀란 근처 가게 주인이 재빨리 달려와 여성을 철로 밖으로 밀쳐냅니다. 몇 초만 늦었어도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베트남 호안키엠군의 철로변 카페거리에서 한 여성이 달리는 열차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러 철로에 무단 침입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호안키엠 당국은 여성의 행동이 위험했고 본인뿐 아니라 철도 안전까지 위협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호안키엠군 카페거리는 커피나 맥주를 마시며 열차가 지나가는 장면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어 한국인들도 자주 찾는 베트남 대표 관광 명소 중 한 곳입니다. 특히 SNS에서 인기를 얻으며 세계 관광객이 몰리는 가운데 무모한 인증샷 시도도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Because you can see this yellow line here, and that marks safe zone. So basically, the line is literally on the edge of the house. You can imagine how narrow that is. 최근에도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이 달리는 열차에 치여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안전을 해치는 관광객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해당 지역의 순찰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를 두고 정면 대응에 나섰던 SK그룹 비상경영에 돌입했습니다. 10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SK온을 비롯해서 주요 계열사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인데요. 유찬 기자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2심 법원에 1조 3,800억 원 재산 분할 판결을 반박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 위기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그런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또 예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소송 2심 뒤집기에 나선 가운데 SK는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많은 219개 계열사에 대한 구조 조정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현재 SK 계열사는 삼성의 3배에 달하고 국내 대기업 평균보다 6배 가까이 많습니다. 배터리 기업 SK온은 10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그룹의 투자 전문회사 SK스퀘어는 지난해 2조 3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이렇게 성과가 나빴던 계열사의 경영진을 교체하고 후속 조직 개편에 들어갑니다. 그룹 군사름 빼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핵심 미래 먹거리 투자에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에너지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ENS를 합병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달 말 경영전략회의에서 계열사 구조조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로봇이 주차까지 알아서 해주는 국내 첫 스마트 빌딩이 공개됐습니다. 갓 내린 원두커피도 로봇이 직접 가져다 주는데요. 김재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느 빌딩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로봇 기술이 대거 적용된 스마트 빌딩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판 2개가 차량 밑으로 들어갑니다. 주변 장애물과 바퀴 사이의 거리, 자동차의 무게중심 등을 스스로 판단해 차를 옮겨주는 주차 로봇입니다. 최대 2.2톤의 차량까지 가능한데 특히 로봇이 전후좌우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올 3분기에는 전기차 충전도 가능해집니다. 로봇 스스로 팔을 뻗어 충전 단자 위치를 파악해 충전기까지 꽂습니다. 이 빌딩에선 커피를 사기 위해 줄을 설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만 하면 로봇이 자리로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주문한 지 5분 만에 지하에서 여기 9층까지 제 앞으로 배달이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알아서 탑승하고 이번에 탑승할게요. 제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문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 뒤에야 커피 배달을 완료합니다. 인프라와 연동하여 시설물 통과 시 멈추지 않고 바로 통과함으로써 안전하고 빠른 배송이 가능합니다. 로봇 기술의 발달로 빌딩은 물론 근무 환경도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개장한 한강 수영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 지금 더위는 좀 느그러졌습니까? 네, 한강 바로 옆이지만 한낮의 열기가 식지 않은 탓인지 텁텁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30도 정도인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최고 35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잠실 한강 수영장입니다. 오후 8시까지만 운영하지만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엄청 시원해요. 6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한여름같이 너무 덥고 잘 때도 너무 덥고. 오늘 낮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의 모습인데요. 빌딩 숲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강한 자외선에 아스팔트 열기가 더해지며 열섬 현상까지 나타나 주변보다 기온이 더 뜨거운 겁니다. 오후 5시가 다 된 시각에도 표면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기록됐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해 중부지방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를 넘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제주는 온종일 장맛비가 내렸는데요. 일부 지역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며 서귀포에 22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비에 하수관이 역류하거나 건물 침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남부지방은 모레부터 최대 100mm에 달하는 비가 내리는 등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잠실 한강 수영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년 휴일은 올해와 같이 68일인데요. 추석 땐 7일간의 황금 연휴가 펼쳐집니다. 하루 연차를 내면 열흘을 쉴 수 있는데요. 임종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달력 제작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일요일을 포함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은 총 68일. 토요일을 더한 휴일은 119일로 올해와 같습니다. 하지만 7일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생겼습니다. 금요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추석과 한글날이 연달아 붙어 있어 7일 연휴인데 금요일 하루만 연차를 쓰면 열흘까지도 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시민들은 벌써부터 내년을 기다립니다. 뭘 할지 벌써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어요. 황금 연휴네요. 가족들끼리 단체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여행 고민을 계획하기도 하고 사실 직장인들은 그런 날들만 바라보면서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연휴도 내년 총 6번이 예정됐습니다. 내년 공휴일은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5년 원력 요항에 따른 겁니다. 천문법에 따라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하던 것을 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이 이어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해서 펜싱협회가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남 씨가 운영하던 아카데미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때문인데요.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펜싱협회가 전직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회는 징계 결정서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 사안이 중대하다며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펜싱 아카데미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업자 전청조 씨가 학부모들 앞에서 피해 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데도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도 있습니다.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남 씨는 채널A에 사건을 알고도 방치한 게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을 제가 100% 다 믿을 순 없잖아요. 네 말이 사실이면 녹음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즉각 말해라. 그런 것들을 말했는데 그 뒤로는 얘기가 없었어요. 남 씨의 아카데미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제명이 확정되면 남 씨는 지도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남 씨 측은 채널A에 사실 인정, 절차 및 징계 양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재심의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현재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승부의 순간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면 선수들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서는 이런 착각이 연이어 나오면서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주자가 3루로 달리다 난데없이 대치 상황이 벌어집니다. 긴장된 상황은 황당하게 끝이 납니다. 슬금슬금 움직인 주자가 안전하게 베이스에 안착한 겁니다. 자, 지금은 태그가 되지 않았고 박건우가 3루에 들어갑니다. 연이은 오해와 착각이 만든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애초 이 상황은 뜬 공이 인필드 플라이로 판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루 주자 박건우가 심판의 손동작을 보지 못해 일반적인 플라이 타구로 판단하고 3루로 달린 겁니다. 인필드 플라이 상황이 되면 타자 주자는 무조건 아웃되고 주자는 베이스에 머물러 있는 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뜻밖의 주자들이 달리자 3루수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자를 태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지금처럼 주자 1, 2루 상황에서 평범한 플라이였다면 3루에선 태그가 필요 없지만 인필드 플라이 상황이라 태그가 꼭 필요했습니다. 경기 중반 한 점 차 박빙의 순간에 나온 이 플레이는 어제 경기의 분수령이었습니다. 곧바로 폭투가 이어지면서 점수차가 벌어졌고 승부가 급속하게 NC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 제주는 강한 장맛비에 도로가 침수된 반면에 서울 등 중부지방은 폭염특보 속에 종일 뜨거웠습니다. 열화장 카메라 속 서울은 오늘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폭염이 이어집니다. 다만 주말부터 중부는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더위가 조금 식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또다시 장맛비로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는 맑겠고 남해안과 제주는 새벽에 비가 그친 후 흐려집니다. 강원과 호남 곳곳으로는 최대 20mm의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의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비가 잠시 그치는 제주는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과 춘천 33도, 대전과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 제주와 남해안에는 또다시 많고 강한 비 예보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제주 서귀포에 2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장마는 이제 시작인데 벌써 걱정입니다. 신림동 반지하 참사를 겪고도 차수판 없는 집이 태반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에도 이 침수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차도 160곳 가까이 됩니다. 비극을 막는 길은 예방밖에 없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그만합시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되풀이된 참사는 인재. 뉴스에 마칩니다.